속보입니다. 1951년 강원도 전선에서 확인된 에티오피아 참전 병사 1인의 기록이 70여 년이 지난 오늘 동아프리카 남부 고지대 한 마을의 식수 위기와 연결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핵심 사실부터 정리합니다. 한국전 당시 유엔군 파병국은 16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에티오피아의 파병은 카그뉴 대대로 대표됩니다. 그런데 최근 에티오피아의 한 지역에서 한국 측 협력기관이 추진 중이던 지하수 개발 사업이 철수 검토 단계까지 갔다가 특정 영상 한 편 이후 재가동 방향으로 급선회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 파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는 단순 지원을 넘어 국가 신뢰, 외교 자산으로 환산됩니다. 특히 참전 인연이 공개적으로 연결될 경우 해당 사업은 단발성 우물공사가 아니라 상징 사업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장 안전, 장비, 도난, 지역 분쟁 같은 변수가 반복되면 예산 집행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숫자로 대비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 관정은 수십 미터 단위 시추가 필요하고 태양광 펌프, 저수 탱크, 정수 모듈까지 얹으면 단순 우물보다 비용과 보안 리스크가 커집니다. 반면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하루 2시간에서 4시간의 물 깃는 시간이 줄어드는 순간 교육, 노동, 건강 지표가 동시에 바뀔 수 있습니다. 한 개의 관정이 한 세대의 시간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그 현장에 한국을 깔보던 외부 감사관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감사관은 어떤 개인적 과거 때문에 아시아를, 특히 한국까지 같은 시선으로 의심하게 되었던 걸까요? 저는 마르쿠스 슈타인입니다. 47살이고요.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현장 감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신념은 단순합니다. 지원은 감동이 아니라 증빙이라는 것이죠. 그날 아침 제 책상에 문서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보안 위험도 상승. 파견 인력 단계적 철수 검토. 7일 내 현장 정리 계획 제출. 그 한 장의 종이가 놓이는 순간 현장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남부 고지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붉은 흙길이 끝없이 이어지고 학교 운동장 한쪽에는 시추 장비와 파이프가 쌓여 있었죠. 반대편에는 물통을 든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시아의 원조팀은 늘 열정만 있고 끝은 흐지부지. 제가 과거에 겪었던 사건이 같은 결론을 강요했습니다. 제 서류 가방에는 늘 낡은 USB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아시아 현장에서 당했던 실패의 증거. 저는 그렇게 믿었죠. 그 USB는 오늘 다시 꺼낼 이유가 생겼습니다. 철수 공문을 받은 그날, 저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국팀이 설치한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리된 배치, 반듯한 안전모, 내일부터 바로 조사라는 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시아의 자신감은 종종 현실을 가린다고요. 한국팀의 책임 엔지니어는 박은서라는 38살 여성이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그녀는 감동을 말하지 않았어요. 수치와 일정을 말했죠. 지하 50m 전후 수맥 가능성. 3단계 보안 조치 적용. 교육시설 우선 급수 라인. 저는 그 언어가 낯설었습니다. 감동 대신 구조를 말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박은서는 현장 창고에 작은 금속 봉인을 추가로 달았습니다. 저는 그걸 쇼라고 생각했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봉인 하나로 뭘 막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봉인이 모든 것을 뒤집는 증거가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는 불안했습니다. 철수 공문이 내려온 이유는 명확했어요. 이 지역의 보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였죠. 장비 도난, 지역 분쟁, 외부인에 대한 적대감. 모두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 속에서 아시아 팀들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저는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과거 보고서들을 다시 훑어봤죠. 8년 전 동남아 현장. 장비 납품 서류가 조작된 사건. 현장 책임자들은 문화적 오해라고 둘러댔고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보고서는 묻혔고 책임자는 사라졌고 현장은 남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아시아팀은 말이 빠르고 증빙은 느리다. 현장은 감동으로 포장되고 회계는 흐려진다. 이번 에티오피아 현장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창밖으로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물을 길러가고 있을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못 하고. 하지만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었어요. 제 책임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사건이 터졌습니다. 창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정확히는 전부가 사라진 게 아니라 핵심만 없어졌습니다. 펌프 제어 모듈, 특정 커넥터, 발전기 핵심 부품.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압니다. 아무나 훔친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즉시 한국팀을 불렀습니다. 박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표정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들킨 사람의 표정이라고요. 제 경험상 내부자가 연루된 도난 사건은 늘 이런 식으로 시작됐으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외부인이 가져온 장비가 마을을 갈라놓는다고 불안해했고 다른 일부는 우물 위치가 불공정하다고 소리쳤죠.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 장비는 애초에 한국 사람들이 다시 가져가려고 숨긴 거 아니냐고요. 그 순간 저는 속이 편해졌습니다. 제 편견이 증명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박은서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증빙을 내라. 재고 목록, 반출 기록, 차량 동선.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저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을 뿐이죠. 그때 박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관님, 장비를 훔친 사람은 한국팀이 아닙니다. 실이 말해줄 겁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실? 봉인 하나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은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도 변명도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단단한 확신만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8년간의 경험이, 제 모든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시아를 의심하게 된 건 막연한 우월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8년 전 동남아의 한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 저를 바꿔놓았죠. 그때 저는 국제지원 사업의 감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장비 납품 서류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수량이 맞지 않았고 사양이 달랐으며 납품 날짜가 조작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들을 불러 따졌죠. 그들은 문화적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관습상 서류 작성이 유연하다고 실제로는 모든 게 제대로 됐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더 파헤쳤죠. 그리고 결국 밝혀냈습니다. 장비의 30%가 실제로는 납품되지 않았다는 걸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본부는 현지 관계 악화를 우려해 사건을 축소했고 책임자들은 조용히 자리를 옮겼으며 현장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저만 남았어요. 증거를 쥔 채로요. 그때부터 저는 USB 하나에 모든 파일을 담아 다녔습니다. 조작된 서류, 이메일 기록, 사진 증거.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죠. 그리고 그 USB는 제게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시아팀은 말이 빠르고 증빙은 느리다는 것을요. 이번 에티오피아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같았습니다. 한국팀을 처음 본 순간 저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정리된 장비, 반듯한 안전모, 내일부터 바로 시작이라는 자신감. 모두 익숙한 패턴이었죠. 하지만 박은서는 달랐습니다. 첫 회의에서 그녀는 감동을 말하지 않았어요. 지하 50m 전후 수맥 가능성.
3단계 보안 조치 적용. 교육시설 우선 급수 라인. 그녀가 쓰는 언어는 감동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게 불편했어요. 제 경험과 맞지 않았거든요. 아시아팀은 늘 열정과 감동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박은서는 차가웠죠. 수치와 일정만 말했어요. 저는 그게 또 다른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처럼 보이려는 연기라고요. 그날 저녁 박은서는 현장 창고에 작은 금속 봉인을 달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번호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봉인 하나로 뭘 막겠다고 저러는 걸까? 하지만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박은서는 쇼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창고 봉인 실 1년 번호 기록. 개봉 흔적의 미세 패턴 확인. 장비 박스의 위치 변경 로그.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박힌 편견이 눈앞의 사실을 가렸으니까요. 아시아팀은 말이 빠르고 증빙은 느리다는 그 공식이 제 모든 판단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창고가 털렸을 때도 저는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한국팀을 의심했죠. 내부자가 연루됐다고 확신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숨긴 거 아니냐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때도 저는 그걸 죄책감의 표정이라고 읽었어요. 들킨 사람의 표정이라고요. 제 경험상 내부자가 연루된 도난 사건은 늘 이런 식으로 시작됐으니까요. 저는 그녀에게 증빙을 요구했습니다. 재고 목록, 반출 기록, 차량 동선, 모든 걸 내놓으라고 했죠. 박은서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관님, 장비를 훔친 사람은 한국팀이 아닙니다. 실이 말해줄 겁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 봉인 하나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CCTV도 없는 현장에서 봉인 하나가 무슨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시간 끌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박은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변명이 아니라 증거에 대한 확신.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제 8년간의 경험이, 제 모든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USB를 꺼내 들었어요. 증거를 다시 확인했죠. 동남아에서 겪었던 실패의 기억. 아시아팀은 늘 이렇다는 확신. 그게 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외부인이 가져온 장비가 마을을 갈라놓는다고 불안해했고, 다른 일부는 우물 위치가 불공정하다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한국팀을 직접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혼란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다고요. 아시아팀은 늘 이렇게 끝난다고요. 열정만 있고 끝은 흐지부지. 감동으로 시작해서 실패로 끝나는 패턴. 제 경험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은서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프로토콜을 꺼냈죠. 창고 봉인 실 1년 번호 기록. 개봉 흔적의 미세 패턴 확인. 장비 박스의 위치 변경 로그. 차량 연료 사용량과 이동거리 역산.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당황했습니다. 제가 믿던 아시아팀의 허술함과 정반대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도 쇼일 거라고, 시간 끌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안의 편견이 눈앞의 사실을 계속 가리고 있었죠. 그날 오후 결정적 단서가 나왔습니다. 사라진 박스 중 하나에서 찢어진 실 조각이 발견됐어요. 박은서가 조용히 그 조각을 들어 올렸죠. 그리고 자신의 기록부를 펼쳤습니다. 실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박은서가 전날 밤 추가로 달았던 번호와 정확히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한국팀이 숨긴 거라면
왜 자기들이 단 봉인의 흔적을 남겼을까요? 말이 안 됐죠. 박은서가 말했습니다. 감사관님, 이 씨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젯밤 늦게 추가로 달았거든요. 공식 기록에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봉인을 정확히 알고 핵심 장비만 골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미는 명확했어요. 누군가는 현장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한국팀이 아니라는 것. 제 가설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 8년간의 경험이, 제 모든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다른 가능성을 찾으려 했어요. 혹시 박은서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씨를 미리 달았다고 하지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때 마을 측 협력자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은근히 말했죠. 감사관님, 너무 깊이 파면 사업 자체가 날아갑니다. 적당히 정리하시죠. 양쪽 다 상처받지 않게요.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언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현장에는 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공사가 멈추면 새 장비 발주가 늘어납니다. 운송 비용이 늘어나고 보안 비용이 늘어나고 인력 비용이 늘어나죠. 누군가에게는 그게 이익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보다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게 더 이익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싸워야 할 상대는 한국팀이 아니었다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저는 박은서를 공개적으로 의심했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증빙을 요구했으며 한국팀의 신뢰를 무너뜨렸으니까요. 그 주 학교에서 아이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신 뒤 고열과 탈수 증상을 보였어요. 의료소는 수인성 질환 가능성을 말했지만 치료보다 더 무서운 건 반복이었죠. 아이들이 물을 길러다니는 시간은 줄지 않았고 공사 현장은 도난 때문에 멈췄습니다. 철수 공무는 더 이상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시계가 됐죠. 7일. 7일 안에 현장을 정리해야 했어요. 본부는 보안 위험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파견 인력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받아들고 앉아 있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저는 불안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USB가 놓여 있었죠. 8년 전의 실패가 떠올랐어요. 저는 늘 감사관은 감정에 휘둘리면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숫자와 증빙만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숫자만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체온, 비어있는 물통, 텅 빈 교실. 그건 회개가 아니라 시간과 생존이었어요. 저는 제 원칙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박은서가 제게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이 현장에서 무엇을 얻으러 온 게 아닙니다. 잃지 않으러 온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얻는 게 없으면 왜 오는 거죠? 하지만 곧 이해하게 됩니다. 얻는 사업은 철수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그만두면 되니까요. 하지만 잃지 말아야 하는 약속은 철수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한 번 버린 약속은 다시 주울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아픈 아이를 돌보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내일 물을 기르러 몇 시간을 걸어야 하고 누군가는 학교를 포기해야 하겠죠. 제가 옳았을까요? 제 경험이, 제 판단이 정말 옳았을까요? 아니면 저는 8년 전의 실패에 갇혀서 눈앞의 진실을 보지 못한 걸까요? 저는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증거를 다시 확인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제가 믿었던 증거는 조작의 결론이 아니라 조작이 반복되게 만든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시아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현장 구조였죠.
그리고 그 구조를 깨는 방식은 감동이 아니라 정확한 기록이었습니다. 박은서가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였어요. 실번호, 반출 흔적, 연료 소비, 동선. 모든 게 기록이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증거. 감동이 아니라 구조.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제가 틀렸다는 걸요. 저는 박은서입니다. 38살이고요. 한국개발협력 사업의 현장 책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남부 고지대에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맡았죠. 마르쿠스 감사관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해외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팀은 늘 증명해야 하니까요. 장비가 도난당한 그날 아침, 저는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펌프 제어 모듈, 특정 커넥터, 발전기 핵심 부품. 정확히 핵심만 사라졌어요. 아무나 훔친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죠. 이건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의 짓이었습니다. 마르쿠스 감사관이 저를 불렀을 때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의심이었어요. 확신에 찬 의심. 그는 이미 결론을 내렸더군요. 한국팀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저는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해외 현장에서 여러 번 봤던 시선이었으니까요. 증빙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재고 목록, 반출 기록, 차량 동선.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감사관님, 장비를 훔친 사람은 한국팀이 아닙니다. 실이 말해줄 겁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죠. 실? 봉인 하나로? 저는 감정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프로토콜을 꺼냈어요. 창고 봉인 실 1년 번호 기록. 개봉 흔적의 미세 패턴 확인. 장비 박스의 위치 변경 로그. 차량 연료 사용량과 이동거리 역산.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저는 상사에게 들었습니다. 박 엔지니어, 현장에서는 말보다 기록이 중요해. 감동보다 구조가 중요하고요. 사람들은 우리 말을 안 믿어. 우리 기록을 믿어야 하니까 기록을 남기세요. 저는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현장을 점검했어요. 창고 봉인을 확인하고 장비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반출입 기록을 수기로 작성했죠.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찢어진 실 조각을 발견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외부인의 짓이 아니라고요. 제가 어젯밤 늦게 추가로 단 봉인이었거든요. 공식 기록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봉인을 정확히 알고 핵심 장비만 골라갔습니다. 마르쿠스 감사관에게 설명했습니다. 감사관님, 이 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봉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차량 연료 소비 기록을 확인했어요. 공식 이동거리와 실제 연료 소비량이 맞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밤에 차량을 몰래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동선은 마을 외곽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죠. 현장 내 발언의 흐름도 추적했습니다. 누가 처음 한국이 숨겼다는 말을 퍼뜨렸는지요. 마을 회의 기록을 보니 특정 인물이 계속 등장했어요. 중간업자였습니다. 장비 운송과 보안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공사가 지연될수록 이득을 받습니다. 새 장비 발주가 늘어나고 운송 비용이 늘어나고 보안 비용이 늘어나니까요.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보다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게 더 이익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분석을 마르쿠스 감사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아시아팀의 허술함과 정반대였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죠. 감사관님, 저희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만들 뿐이에요. 한국팀이 해외 현장에서 일할 때 우리는 늘 2배로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우리는 더 크게 비난받고
같은 성과를 내도 우리는 덜 인정받죠. 그래서 저희는 기록을 남깁니다. 말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겁니다. 마을 측 협력자가 마르쿠스 감사관에게 접근했을 때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너무 깊이 파면 사업 자체가 날아간다는 말. 적당히 정리하라는 조언.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진실을 덮으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덮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현장에 온 이유는 우물을 파는 게 아니었거든요. 신뢰를 쌓는 거였어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증명해야 했죠. 그 주 학교에서 아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신 뒤 고열과 탈수 증상을 보였다고요. 저는 의료소로 달려갔어요. 아이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이 아이의 시간을 훔쳤어요. 물을 막아서 공사를 지연시켜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누군가는 이 아이가 쓰러지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마르쿠스 감사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현장에서 무엇을 얻으러 온 게 아닙니다. 잃지 않으려 온 겁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곧 알게 될 테니까요. 한국 전쟁 때 에티오피아는 한국을 도왔습니다. 70년 전의 일이죠. 그때 에티오피아 병사들은 강원도 전선에서 싸웠어요. 그들 중 일부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묻혔죠. 그 기억이, 그 약속이 저희를 이곳에 오게 했습니다. 저희는 그 약속을 잃을 수 없었어요. 이익이 없어도 위험이 있어도 의심받아도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그게 한국이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감동이 아니라 책임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밤이 깊어질수록 저는 현장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모든 분석을 담았어요. 실번호, 차량 동선, 연료 소비, 발언 흐름. 하나하나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철수 공문이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7일 안에 현장을 정리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보고서가 본부에 도착하면 뭔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믿었으니까요. 현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로 갈라졌어요. 한쪽은 외부인이 가져온 장비가 마을을 망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우물이 꼭 필요하다고 맞섰죠. 저는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철수까지 남은 시간은 닷새였습니다. 본부에서는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파견 인력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저는 그 공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70년 전 에티오피아 병사들은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왜 왔을까요? 이익 때문이 아니었어요. 약속 때문이었죠. 유엔의 요청에 자유의 약속에 응답해서 온 겁니다. 그들 중 일부는 돌아가지 못했어요. 저는 그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카그뉴 대대 1200명이 파병됐고 120여 명이 전사했죠. 강원도 전선에서요. 그들의 이름은 기록에 남았고 그들의 희생은 역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그 땅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을까요? 우물 하나도 제대로 못 파고 의심만 받고 철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선배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마르쿠스 감사관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제 분석을 받아들었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8년간 쌓인 편견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었던 거죠. 저는 그에게 하나를 더 보여줬습니다. 제가 8년 전 그가 겪었던 동남아 사건 보고서를 입수했거든요. 공개 자료였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문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구조였다는 걸요. 감사관님, 이 보고서를 보세요.
장비 조작이 일어난 이유는 현지 팀의 무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중간 납품업자가 이득을 보는 구조였기 때문이에요. 발주가 늘어날수록 사업이 지연될수록 그들은 돈을 벌었죠. 마르쿠스 감사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USB를 꺼내 들었어요. 8년간 품고 다녔던 증거. 하지만 이제 그 증거는 다르게 보였던 거죠. 조작의 결론이 아니라 조작이 반복되게 만든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관님, 문제는 특정 나라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익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깨지 않으면 어느 나라가 와도 같은 일이 반복돼요. 한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요. 그날 저녁, 저는 현장 창고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남은 장비를 확인하고 세봉인을 달고 기록을 남겼어요. 철수까지 닷새. 하지만 저는 끝까지 프로토콜을 따를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70년 전 에티오피아 병사들도 이 별을 봤을까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낯선 땅을 위해 싸우러 간다는 게 어떤 기분이었을까? 저는 그들에게 빚졌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세대가 누리는 자유는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왔어요. 그 빚을 갚으려고요. 우물 하나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작은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젊은 행정요원 겟넷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죠. 박 엔지니어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겟넷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누군가가 트럭을 목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밤에 장비를 싣고 가는 트럭. 방향은 마을 외곽의 특정 창고였죠. 제가 분석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겟넷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박 엔지니어님, 이 정보를 공개하면 제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마을 내부 갈등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말해야 할까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죠. 겟넷,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저는 강요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안전을 지켜주지만 변화는 만들지 못해요. 겟넷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의료소에서 쓰러진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겟넷은 외부인이 아니에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죠. 그가 목소리를 내는 건 저희보다 훨씬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요. 저희는 함께 마르쿠스 감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겟넷이 제보 내용을 설명했어요. 트럭 목격 정보, 창고 위치, 관련 인물. 모든 게 제 분석과 일치했습니다. 마르쿠스 감사관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철수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하겠어요. 이 사건은 단순 도난이 아닙니다. 조직적 방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본부가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체면 때문에 그냥 밀어붙일까요? 현장의 목소리는 늘 작습니다. 본부의 결정은 늘 크고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첨부하고 모든 분석을 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사업은 물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사업입니다. 신뢰는 가장 화려한 말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겟넷입니다. 29살이고요. 이 마을의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외부 지원 사업이 들어오면 제가 현장 연결을 담당하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외부 지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봤거든요. NGO가 와서 사진 찍고 약속하고 떠나는 모습을요.
처음엔 기대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같았죠. 약속은 잊히고 현장은 남았습니다. 한국팀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정리된 장비,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들, 우물을 파겠다는 약속. 모두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지켜봤어요. 하지만 박은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감동을 말하지 않았어요. 회의에서 수치를 말했죠. 지하 50m, 3단계 보안, 교육시설 우선. 저는 그 말투가 신선했습니다. 처음으로 현실적인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장비 도난 사건이 터졌을 때 마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한국팀을 의심했고 누군가는 외부인을 탓했어요. 저는 중간에 서 있었죠.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 휴대폰으로요. 밤에 트럭을 봤다는 내용이었어요. 장비를 싣고 가는 트럭. 방향은 마을 외곽의 특정 창고였습니다. 저는 그 창고를 알았어요. 중간업자가 관리하는 곳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정보를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을 내부에서 저를 배신자로 볼 수도 있어요. 중간업자는 마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표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는 사이 학교에서 아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셨다고요. 저는 의료소로 달려갔어요. 아이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요. 냉소는 살을 붙잡아주지 못합니다. 살을 붙잡는 건 결국 행동이에요. 저는 박은서를 찾아갔습니다. 박 엔지니어님, 제보가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트럭 목격 정보를 설명했죠. 박은서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겟넷, 이 정보를 공개하면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마을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사람은 저니까요. 하지만 의료소에서 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제 조카 또래였어요. 알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박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는 존중이 있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존중이요. 저희는 함께 마르쿠스 감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긴장됐어요. 그는 외국인이고 높은 사람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막상 만나니 그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제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트럭 목격 정보, 창고 위치, 관련 인물. 말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했죠. 마르쿠스 감사관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내일 물을 기르러 몇 시간을 걸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선택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팽팽했어요. 한쪽에서는 한국팀을 몰아내자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우물이 필요하다고 맞섰죠. 저는 앞에 나가서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랐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알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한국팀이 아니에요.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사람들이죠. 장비 도난은 외부인의 짓이 아닙니다. 내부 정보를 아는 누군가의 짓이에요. 그 사람은 공사가 지연될수록 이득을 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울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눈을 돌려야 합니다. 처음엔 반발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누명을 씌우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죠. 하지만 마르쿠스 감사관이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실번호, 차량 동선, 연료 소비.
모든 게 특정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싸운 건 서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는 걸요. 그 순간 과거에 한국이 숨겼다는 말을 퍼뜨렸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사실은 장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못 믿어서 문제였어요. 그 말이 미화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창고 보안을 마을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급수 위치를 공개 합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학교 우선 급수 원칙도 정해졌어요. 아이들을 먼저 보호하자는 거였죠. 그리고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외부팀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함께 관리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느꼈습니다.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걸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가 된다는 걸요. 오늘 이 회의가 그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은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겟넷, 고맙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모든 걸 바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바꾼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오래된 USB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년간 품고 다녔던 증거. 아시아 현장 조작의 증거라고 믿었던 파일들이요. 하지만 이제 그 파일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박은서가 지적했던 게 맞았어요. 이 파일은 조작의 결론이 아니라 조작이 반복되게 만든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특정 나라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익 구조였죠. 동남아 현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중간 납품업자가 이득을 보는 구조였어요. 발주가 늘어날수록 사업이 지연될수록 그들은 돈을 벌었죠. 현지팀의 무능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제 8년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시아 전체에 편견을 씌워버렸어요. 한 번의 실패를 일반화해서 모든 아시아 팀을 의심했죠.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박은서가 보여준 방식은 제 경험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만들었죠. 실번호, 차량 동선, 연료 소비, 발언 흐름. 모든 게 기록이었고 모든 게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 팀이 일하는 방식을요. 그들은 감동을 말하지 않았어요. 구조를 말했죠. 열정을 앞세우지 않았고요. 책임을 쌓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증거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했다는 것을요. 저는 한국을 작은 아시아 국가로 봤습니다. 유럽보다 뒤처지고 경험도 부족한 나라로요. 하지만 눈앞의 한국팀은 달랐어요. 그들은 제가 평생 배운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철저하게 따르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늘 2배로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같은 실수를 해도 더 크게 비난받고 같은 성과를 내도 덜 인정받으니까요. 저는 본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철수 검토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 도난이 아니라 조직적 방해라고 설명했죠. 안전조치를 강화하면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부의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걸렸어요. 그 며칠 동안 저는 불안했죠.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체면 때문에 그냥 밀어붙일까? 현장의 목소리는 늘 작으니까요. 그러는 동안 현장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의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협력하기 시작했죠. 창고 보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급수 위치를 공개 합의하고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겟넷이었습니다.
그 젊은 행정요원은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했어요.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외부인보다 더 큰 용기를 보여줬죠. 저는 그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박은서에게서도 배웠습니다. 그녀는 한 문장을 남겼었죠. 한국은 이 현장에서 무엇을 얻으러 온 게 아닙니다. 잃지 않으러 온 겁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70년 전 에티오피아는 한국을 도왔습니다. 한국 전쟁 때요. 카그뉴 대대가 파병됐고 120여 명이 전사했죠. 그들은 한국을 위해 싸웠어요. 이익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요. 이제 한국이 그 약속을 지키러 온 겁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약속은 남아 있었어요. 그 약속이 지금 이 우물로 이어지고 이 물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였죠. 저는 그 연결고리를 보며 숙연해졌습니다. 마침내 본부에서 답이 왔습니다. 철수 검토를 재검토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안전조치 강화 조건부로 사업을 지속한다는 거였죠. 저는 그 공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은서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사업 지속 결정을 발표했어요. 사람들은 환호했죠. 하지만 저는 덧붙였습니다. 이건 한국팀의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승리라고요. 겟넷이 용기를 냈고 마을 사람들이 협력했고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팀은 그저 증거를 만들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팀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다는 걸요. 최종 국면은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현장의 자료가 본부로 올라갔고 에티오피아 측 협력 라인과 한국 측 공관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과정은 복잡했지만 결론은 명확했죠. 철수 검토를 재검토로 전환. 안전조치 강화 조건부 지속.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창고를 공동 관리하고 보안을 함께 지키고 진행 상황을 공유했죠.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숨겼다는 말을 퍼뜨렸던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는 마을 회의에서 슬쩍 말을 바꿨죠. 사실은 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못 믿어서 문제였다고요. 그 말이 미화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실행이 따라왔거든요. 창고 보안 강화를 마을 공동관리로 전환했고 급수 위치에 대한 공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학교 우선 급수 원칙이 정해졌죠. 물관리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외부팀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는 구조였어요. 이건 단순한 우물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쌓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가장 큰 장면이 있었습니다. 참전 기록이 공식 기억으로 현장에 남게 된 거예요. 형태는 아직 논의 중이었습니다. 기념비가 될 수도 있고 학교 명칭이 될 수도 있고 장학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었죠. 중요한 건 메시지였습니다. 70년 전 에티오피아 병사들이 한국을 위해 싸웠고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그 약속을 지키러 왔다는 것. 그 기억이 물로 이어지고 물이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요.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본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였어요.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박은서가 말했던 그 문장. 이 사업은 물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사업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신뢰는 가장 화려한 말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기록에서 시작됐다고요. 한국팀이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증거로,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제 한국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해도 되는 작은 아시아 국가로 봤었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한국팀은 그 어떤 유럽팀보다 철저했고
그 어떤 미국 팀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2배로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같은 실수를 해도 더 크게 비난받고 같은 성과를 내도 덜 인정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완벽해야 했어요. 변명 대신 증거를 만들고 공세 대신 책임을 쌓는 방식으로요. 저는 제 USB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8년간 품고 다녔던 증거. 하지만 이제 그 증거는 다른 의미였어요. 제 편견의 증거. 제 오만함의 증거. 저는 그 USB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거든요. 대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에티오피아 현장의 기록. 한국팀이 보여준 방식의 기록. 실번호, 차량 동선, 연료 소비, 발언 흐름. 모든 게 증거였고 모든 게 교훈이었죠. 몇 주 후 우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깨끗한 물이었어요. 아이들이 모여들었죠. 물통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몇 시간씩 걸어올 필요가 없었거든요. 학교 바로 옆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조용한 물소리. 거대한 약속이 아니라 작은 물방울. 그게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박은서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박 엔지니어,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을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감사관님. 의심은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건 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일합니까? 왜 이렇게 철저합니까? 박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우리는 늘 증명해야 하니까요.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결과로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를요. 그들은 처음부터 대단한 나라로 환영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시와 의심 속에서 시작했죠. 그런데도 그들은 증거로 버텼고, 기록으로 설득했고, 끝내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어요. 감동이 아니라 책임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저는 그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에 남겼죠. 이 사업은 물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사업이었다고요. 마지막 날 마을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물 준공식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였고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죠. 한국팀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무대 앞에 서지 않았어요.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죠. 겟넷이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물을 얻었지만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신뢰를 쌓는 방법을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신뢰를 쌓는다는 것을요. 한국팀이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왜 한국이 만든 작은 기록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기록은 어느 순간부터 한 마을의 물이 아니라 한 나라의 품격으로 보이기 시작한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어요. 증명했죠. 약속하지 않았고요. 실행했습니다. 감동을 주지 않았고요.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게 한국이 일하는 방식이었고, 그게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구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8년간의 편견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대신 새로운 파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방식의 기록. 그게 제 새로운 기준이 될 겁니다.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